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틀 전에 이 Rising Curves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 자영업자입니다. 제 업무를 편하게 하고자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커서나 윈드서프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의 병목 현상들을 제거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시간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개 간단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 어찌어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기반 지식이 없다 보니 유지보수 그리고 기능 추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부터 다져야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혹시 어떤 것부터 배워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이제 바이브 코딩의 한계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작업하신 분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AI 코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프롬프트를 만들 때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어떤 작업을 할 거야, 어떻게 해줘, 저렇게 해줘, 추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라이징님 같은 분들처럼 이렇게 비개발자이신 분들은 이게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못 날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웹 개발자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웹 프레임워크는 일단은 프론트엔드 쪽은 뭐, 뭐 노드.js를 쓸 거, 프론트엔드 쪽은 노드.js가 아니고 스벨트를 쓸 거야. 스벨트를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백엔드는 노드.js를 사용을 할 거야. 그 언어로 코딩을 할 거고, 그리고 서버는 엔진엑스를 사용을 할 건데 그 엔진엑스의 특정 부분은 이렇게 튜닝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를 하듯이, 그러니까 마치 숙련된 개발자가 이제 좀 초보 개발자들한테 좀 아니면 부하 직원들한테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듯이 프롬프트를 날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 개발자가 그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프롬프트를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한다면 나는 데이터베이스는 뭘 쓸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도커 위에 올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는 라이브러리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PHP에 어떤 그 APC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그 약간 캐싱하는 기술인데 APC를 쓴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APC로 그냥 하드디스크에 그거 하는 것보단 더 중요한 거 메모리에 올리는 맨캐시 같은 게 더 좋겠다. 아니면 레디스에다가 캐싱을 하겠다. 이런 거를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할 때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훨씬 더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비전공자들은 그 비전공자나 아예 왕초보들은 코딩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거가 안 돼요.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기술 스택을 내가 원하는 걸로 잘 구성을 해서 가려면 개발자가 뭔가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신 공부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AI가 강화되면서 잘 됐다. 노가다 작업이나 뭐 세팅 같은 거 되게 귀찮았는데 그거 일일이 내가 찾아서 하는 것보다 잘 됐네. 얘네한테 다 시켜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공부할 때는 그걸 그냥 다 해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고 이렇게 기술이 이렇게 제가 설계 얘기를 옛날부터 2년 전부터 뭐 AI 자꾸 얘기 나올 때 얘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발자가 맥락을 다 알고 이것 좀 해줄래?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래? 라고 아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업무 지시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던지는지가 수준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도 그거 한계점을 느끼신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작품을 만드실 때 느꼈던 점들이 여기서 오는 거죠. 그 결국에는 공부는 클래식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리턴 투 이노센트. 그러니까 맞아 순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히려 컴퓨터와 나와의 그런 끙끙대던 그 개발의 시대로 이제 가야지. 오히려 AI를 잘하려면 기존 기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팀노바가 응용 2단계 때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진짜 했던 그 커리큘럼이 지금 되게 이게 잘 맞는 게 어떤 때 어떤 기술을 써야 되고 어떤 때 기술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당시에 학생들은 비명을 막 지르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긴 한데 팀노바 한 4기 때가 악명 높았어요. 그때가 가장 절정이었거든.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나갔어 학생들이. 응용 2단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난이도를 좀 낮추긴 했는데, 근데 그때가 4기 때니까 한 6, 7년 전인데 그때 친구들이 배운 게 지금 인공지능에 쓰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빨랐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물론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고 원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런 목적으로 가르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초보 개발자들 분들보다는 어떤 아키텍트들, 애초에 기술 이렇게 하고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그 인공지능 활용을 했을 때 잘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팀노바 커리큘럼 같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런 설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계 공부를 좀 하시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 사고력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문서 검토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걸 기술의 특성이나 개발자들이 어떤 의도로 이거를 만들었는지를 특히 더 잘 알아야만 기술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면은 막 도커 쓰고 막 진짜 막 별의별 거 다 쓰고 막 서버 막 추상화 기술 막 가상화 기술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막 다 조합하고 막 그렇게 그냥 유명한 사람들 그냥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써있는 그 스택 그대로 가져다 쓰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오히려 디테일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코딩 작업 자체는 이제는 컴퓨터한테 맡기고, 오히려 얘는 예를 들어서 막 영상 프로토콜 작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꼭 공부시키는 게 뭐냐면, 지금 대표적인 코덱이 뭐가 있는지를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이거를 고화질에서, 어떤 거는 압축 효율이 높고 압축 효율 대비 화질이 되게 좋고, 어떤 거는 압축 효율은 되게 떨어지는데 대신에 어떤 뭐 압축하는 시간이 되게 적어서 막 되게 좋은 그런 프로토콜도 있고, 그리고 저화질에서는 화질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고화질 되면 확 좋아지는 그런 코덱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내부에 있는 사용하는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기술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 특정 상황에 뭐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oT 기기에서 협소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그 아주 작은 그런 통신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소켓 통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협소한 환경에서 사용을 했을 때 더 유리한 통신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거는 되게 좀 일반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만 돼도 협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어떤 경우의 수를 설계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요금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면 일정 수준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갑자기 완전 저속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요런 요금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런 프로토콜을 선택하는 수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거 현업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요런 식으로까진 해야 나중에 되게 급되는 회사 들어가도 너희들이 할 수가 있어. 왜냐면 네이버 개발자 블로그나 카카오테크 같은 이런 그 개발자 블로그들을 보면 그 해당 블로그에 써 있는 걸 보면 생각보다 디테일을 많이 신경 쓰고, 예를 들면 IETF라고 해서 전 세계 이런 기술 표준 이런 표준을 정의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정보 기술. 그래서 거기에 보면 RFC 리퀘스트 포 코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IT 기술의 어떤 근본 그런 프로토콜의 원형 논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명시하면서 대기업들은 개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너희들이 경력자가 돼서 그런 걸 연습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수업을 되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일찍이었죠. 저는 항상 너무 앞서가서 문제인데, 개인주의도 20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욕을 뒤질나게 처먹었고, 수업도 6년 전 7년 전에 했던 그 수업이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수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생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아키텍트는 그것보다 더해요. 미친놈들 많아요 이 분야. 근데 어쨌든 이런 사고력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중요한 시대에 인공지능은 이제는 우리의 노가다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생각을 잘 하신 게 근본 공부부터 기초 공부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공부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인공지능에서 자동화시킨 기술을 역추적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추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기술이 어떤 원리로 짜져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적을 한다는 거죠. 완성된 예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해당 언어를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뭐든 만들었으면. 근데 지금 언어 자체도 애초에 그냥 인공지능한테 그냥 맡겨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왕초보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역으로 추적해서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인공지능 기술 좋아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비명을 지르고 그건 알겠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이렇게 될 줄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때는 2012년도 뭐 그때쯤인데, 딥러버가 2010년도쯤에 2010년도까지는 아니고 언제지? 10년 전이니까 한 2015년도? 근데 그때는 딥러닝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때거든요. 2014년도에 만들었구나. 근데 그 전부터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업무자동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업무자동화라는 거는 하나의 원래 트렌드였고, 부분적으로는 업무자동화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걸 심화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될지는 몰랐으나, 대략적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노가다 작업보다는 판단이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AI가 어떤 판단을 해주긴 할 건데요. 그 AI가 해주는 판단은 여러 이물질들이 섞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고 비교 대조를 잘 할 수 있으면 AI가 해준 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쓰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모컵 같은 거를 AI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조금씩 수정해서 쓰는 방식이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2년 전에도 AI 때문에 모든 직업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AI가 엄청 만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옛날에 계산원이라는 직업이 있었거든요.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 나사의 그 전설적인 3명의 직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 가운데 분이 이제 계산원이라는 직업을 이제 맡으셨는데, 이 보면 로켓이 어느 좌표에 떨어질지 수학적으로 계산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천재죠, 일종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영화의 끝부분에 가면 IBM PC가 나와요. 엄청 큰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 IBM PC를 이용해서 IBM PC를 코볼로 코딩을 해서 이렇게 코볼로 코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면서 계산원이란 직업이 사라집니다. 애초에 디지털 기기한테 내가 계산이 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좌절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알파고 때도 당연히 알파고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놀라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러니까 이 바둑이나 이런 체스는 당연히 컴퓨터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보통 이길 확률을 높이는 건데, 인간이 한 뭐 10수, 막 20수까지 앞까지 볼 수 있다고 치면, 그 컴퓨터는 계산이거든요. 일종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 내가 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는 성능이 좋고, 그러면 경우의 수를 미친 듯이 많이 따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큰 흐름에서는 그런 흐름 중 하나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딥러닝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딥러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커서도 그렇고 이런 AI 기술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좋은 것 같은 느낌인 게, 와 진짜 노가다하고 쓸데없던 거 이제는 얘네한테 다 시키면 되겠다, 그런 부분 되게 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 그런갑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개발자의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예전처럼 이렇게 좀 못해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느낌에서, 이런 전문적인 도구를 가지고 고효율의 생산성을 가져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이제는 저연봉 개발자는 별로 없어질 것 같고, 오히려 좀 연봉이 좀 높지만 좀 전문성 있는 직업처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반인 분들이셔도 이렇게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역으로 공부하는 이런 패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재미 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부터 흥미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했거든요. 저는 초보자 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막 문법 막 잘 챙기려고 하지 말고 대충 짜시고 그냥 재밌게, 초보 때는 재밌게, 흥미가 충분히 생기고 관심이 생길 정도로 재밌게, 너무 막 잘 짜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결국에 이런 분들이 더 깊게 빠지면 기술의 근본, 아 얘는 이런 기술의 특성이 있구나, 그런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런 나머지 노가다 작업은 야 이것 좀 해줘 AI야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시기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개발자를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려요. 개발자가 이제 대체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노려야 되는 게 뭐예요? 아, 개발자가 대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어설픈 개발자가 되기보다는 졸라 잘하는 개발자가 되려고 목표를 하고, 좀 공부를 좀 길게 한 다음에 대신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다는 거죠. 이제 개발자가 나름 뭐 엄청, 그러니까 완전 전문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전문직 수준에 근접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개발자가 뭐 인공지능 때문에 개발자 수요가 막 사라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폭발적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쪽은 완전 폭발적이고, 미국에서도 기사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개발자를 뽑는 분야가 기존의 분야들은 좀 줄인다든지 막 그런 느낌인데, 인공지능 관련 직무들은 폭발적으로 뽑고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쟁자들이 더 많이 제거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기회를 딱 잡으셔서 2년 뒤, 3년 뒤에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키텍처적 역량은 인공지능한테 시켜도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그 인공지능이 해준 여러 가지 예시들 중에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인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렇고, AI한테 내가 스크립트로,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로 설명하느니 내가 그냥 짜겠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이펙트가 강하진 않고 노가다 작업을 많이 줄여줘서 진짜 좋다, 좋긴 좋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이제 더 고생산성으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빨리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게임도 나오는 주기도 더 빨라질 거고, 아니면은 그 게임의 작품성이 그 같은 기간 개발하면 AI를 써서 노가다 작업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 빨리 만들어져서 더 고퀄리티의 그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게임 산업도 많이 발달을 할 것 같고, 옛날부터 소프트웨어들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훌륭하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냥 되게 비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진 않고요.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얘들아 이제 이거 좀 잘 쓰면 꿀 빨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무조건 쓰지는 말고 어떤 때 썼을 때 좋은지 분석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개발자를 많이 추천을 해요. 다만 이제 AI까지 잘 쓰는 개발자가 되는 거, 그리고 수준이 좀 높은 개발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국비 지원 하시더라도 공부하시고 추가로 공부를 좀 하시는 마인드만 잘 갖고 계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반인 분들도 AI 때문에 또 재밌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